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농촌이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농촌이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농립어업지역을 조사한 결과 농가 구성 중 7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60대, 50대, 40대 순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농가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절대적으로 낮은 농가 소득입니다. 전체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의 농가 소득이 채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지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지역 소멸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농촌에는 현재 820만 호의 빈집이 있으며 42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가 휴경 중입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님 농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취등록세, 보유세만 나가니 땅을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간 12만 명씩 계속해서 동경지역으로 초과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 못 만드는 나라는 있어도 농업을 안 하는 나라는 없는데 농촌의 소멸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일요일의 남자에서 목요일의 남자가 된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목요일로 이사하시고 아주 센 거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핵융합이요. 네. 자, 오늘은 그리고 핵융합을 바탕으로 에너지원을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배울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저 벌써 다 까먹었습니다. 저도 까먹었습니다. 핵융합 뭔지 1분 만에 좀 서머리 좀 해주세요. 네,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죠. 그래서 예. 우리가 아는 수소, 헬륨, 산소, 탄소, 철, 우라늄 이런 녀석들이 다 원자인데요. 사실 너무 가벼운 원자는 서로 합쳐져서 다시 말해서 융합해서 조금 더 무거워지고 싶어 하고요. 너무 무거운 원자는 쪼개져서 분열을 해서 좀 더 가벼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융합, 핵분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핵이 융합하거나 분열해서 더 안정해지게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듭니다. 좀 가벼워집니다. 질량은 에너지랑 같습니다. 질량을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인데요.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이걸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핵융합을 하려면 서로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고 아주 가깝게 다가가게 해야 되는데 그 발전을 한다는 건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학 원리인 핵융합을 송경제에서 저희가 여쭤봤던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우리가 수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특히 수출에 천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과 식량을 사올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근데 몇 해 전부터 국가에서 인공태양 만들어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큰 궁극적인 해법을 찾는다 했는데 네. 요즘 수출이 잘 안 돼서 이거 언제 개발되는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저는 그것 때문에 여쭤봤다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융합과 관련된 발전을 K스타 뭐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걸 뭐 인공태양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불렀던 것 같고요. 네. 도대체 정확히 뭡니까? 왜 인공태양이라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독립 혹은 뭐 달러로부터 독립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공태양을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가 태양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양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걸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독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완전 독립은 아니겠지만 이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인공태양을 알기 위해서는 태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태양 이글거리죠. 예. 네, 그 이유는 핵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태양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심 근처에서 수소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자핵들의 정기적인 반발력이 있는데 이걸 이기고 충분히 가까워지기만 하면 착 붙어서 융합이 알아서 일어나는데 예. 태양은요 엄청나게 중력이 커요. 크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압력이 커서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냥 막 누르는군요. 그렇죠. 바깥에다 엄청나게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 정도가 됩니다. 예.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온도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냐? 원자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게 온도가 높은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도씨의 물과 50도씨의 물과 10도씨의 물이 뭐가 다르냐? 거기 있는 입자들의 속도가 다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렬하게 막 뛰다 보면 예.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아서 충분히 빠르게 서로 부딪히면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태양 내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인류가 이런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핵융합을 지구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태양보다 조금 더 쉽게 핵융합이 일어나는 원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아니라 중소소, 삼중소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태양은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온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뭐 전자레인지 같이 온도를 예.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태양 내부는 1500만 도 정도면 되는데 우리는 1억 5천만 도,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야. 그 정도 되어야지만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혀서 그 반발력을 이기고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핵융합의 반응로 내부는요, 케이스타, 토카막 내부는요, 압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의 수가 좀 적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10,000도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벽면이 받는 온도는 한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도를 버티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이게 좀 큰 문제인데 핵융합이 일어나려면요. 원자핵이 충돌을 해야 되니까 전자를 떼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자 핵만 남아있는 상황을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플라즈마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플라즈마들이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엄청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어딘가 부딪혀서 전자를 막 뺏어옵니다. 자기가 갖고 있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 원자핵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군대에서 예. 가만 놔두면 뭔가 흩어지기도 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뺑이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계속 일을 시키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토카막 내부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 자기력성을 따라서 정기력성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토카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플라즈마가 원하는 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제가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4살짜리 아이들 200명 정도를 예. 사열 종대로 줄을 세워서 벚꽃놀이를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대열이 300초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5초 봅니다. 맞습니다. 5초. 5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핵융합 실험료가 이제 케이스타예요. 이제 실험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온 온도 1억 도의 플라즈마를 30초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는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제일 길게 유지하고 제일 길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100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계획 자체는 2026년에 300초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100초에서 50초에서 10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을 고비로 봐요. 예. 그 정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느 정도 300초까지는 300초를 달성하고 나면 24시간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그 오랫동안 이 1억도 저는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직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1억도 이상의 고온을 일정 기간 이상 어느 공간에서 유지시키면 그걸 싸고 있는 게 다 녹아야 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두는 게 어떤 용기 안에 넣고 있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자기장을 통해서 가둬놓는 거죠.
왜냐하면 야. 플러스 입자를 띄고 있으니까 네. 공중에 띄워놓는 것처럼 아. 이렇게 돌게 회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카막이라고 부르는데 예. 제가 처음에 토카막을 들었을 때 어떤 뭐 토카막인가 어떤 막인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름 자체는 그냥 러시아로 만들어놓은 토카막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자기장을 통해서 내부를 순환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내부 온도가 한 1000도 가까이 내부 타일의 온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이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이면 다행이죠. 그냥 강아지들 한 2,000마리를 풀어놨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안 움직이겠죠.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300초 달성을 곧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24시간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24시간 이게 가동되면 드디어 뭐 발전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이제 하나의 단계는 있지만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에너지 양 대비 나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게 발전소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터라고 하는 예. 국제 핵융합 실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진짜 발전이 가능한가, 그리고 들어간 에너지 이상을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우리 핵융합 실험료에도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난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라즈마 상태가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목표가 돼야 될 거고요. 플라즈마 온도를 높이는 것도 유지가 될 거고요. 그거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 전력을 어떻게 빼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인 토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운용의 묘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K스타를 운영하면서 300초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핵융합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런 노하우들을 또 이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쏟아부으면서 예. 같이 협력하면서 세계적으로 네. 일단 그걸 유지해주고 다른 난제들을 여러 개를 극복을 하면 에너지는 반드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자력 발전도 안전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핵융합 이게 결국 수소폭탄 아니냐.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구분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부스러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방사성 입자들이 나오는 건데 쪼개서 만들어진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감자칩을 예. 우리가 여러 개를 쪼개 봅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좀 2개로 쪼개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개 한 10개 정도를 손에다 쥐고 2조각으로 해서 20조각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입자들이 튀겠죠. 그렇죠. 그 주변이 다 지저분해지고 예. 이제 엄마한테 등짝을 맞게 됩니다. 핵분열은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열하면서 작은 것들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예.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핵융합은 조금 달라요. 작은 것들을 큰 거로 만들게 될 때는요 부스러기가 안 나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네. 작은 것들을 조립하고 레고를 조립한다라고 했을 때 커다란 레고를 부시게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작은 레고들을 조금씩 조립할 때 아니 얘네들이 안 붙어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폭주의 걱정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 기본적으로 약간의 방사성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성자를 좀 흡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의 원자력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작다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 발전은 어쩌면 설계가 잘못되면 폭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 핵융합은 제대로 유지를 못 해주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이게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인 거지 너무 쉽게 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사실 덜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얼핏 듣기에 뭐 중수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한다니까 네. 저희는 뭐 이게 수소폭탄과 같은 정도의 에너지가 뭔가 내부에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초창기의 핵융합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간 건가요? 이게 수소폭탄을 성공한 게 52년에 처음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라는 게 문제고요. 수소폭탄은요 그냥 빵 하고 터뜨리면 됩니다. 예.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1억 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자폭탄으로 바깥을 둘러쌉니다. 예.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그 온도와 압력을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빵 터뜨리는 거랑 안정적으로 가늘고 길게 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예.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거는 너무나 값싼 대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잠깐만 핵분열하면 그걸로 원자력 발전하면 되잖아.
다른 발전소 있잖아, 화력 발전소 있잖아. 이러면서 연구 자체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핵 분열 발전 있잖아요. 최초의 경수로가 어디서 설치가 된 거냐면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에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 그 경수로 자체도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군사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진 거거든요. 근데 핵융합의 이런 발전 과정은요. 냉전 체제에서는 일단 당연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개발처럼 극비리에 진행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68년에 소련의 물리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카막이라고 하는 방식을 말을 해요. 해봤더니 처음엔 서구에서 믿지 않았는데 확인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심지어 소련이 붕괴하기도 전에 일단 핵융합은 너무 어려우니까 공동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소련, EU, 일본 이렇게 이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 이터 프로젝트 회원국이 된 건 2003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현재 국제사회가 이터라고 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2020년 얼마 안 됐죠? 이때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토카막 진공용기 6번 섹터를 완성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을 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터는 어떤 계획들이 있냐면 2025년에 처음으로 플라즈마 우리가 아까 1억도 유지했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2025년에 조립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발생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35년 정도가 되면 DT 반응 그러니까 중수소,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정말로 핵분열을 좀 일으켜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볼 날도 정말 제가 죽기 전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발전소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돌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간 거 대비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건 분명히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좀 흥미로운데 우리나라 참여 비중이요. 9.1%입니다. 7개국인데 9.1%면 좀 많지 않은 편이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9.1%를 참여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득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참여 개국 7개국은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이 7개국 아닌 나라는 그럼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분담금도 내야 우리가 현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주고 우리끼리만 나눠 갖자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터 실험을 통해서 제대로 잘 동작하는 게 알려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정말 실증로를 만들게 돼요.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실험 장치 혹은 실험로였다면 이게 실증이 가능하구나, 전기 생산이 가능하겠구나 해갖고 데모 버전의 실증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되겠다, 상업적으로 되겠다 싶으면 핵융합 발전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증로의 설계 마무리하는 거 2035년으로 보고 있고요. 발전소, 핵융합을 상용화 시작하는 거 2050년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핵융합 원리부터 에너지원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네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이 모두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쓴다든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압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에너지원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모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외교통상직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발령받아서 가는 곳을 다 4개만 꼽아라 그러면 3개는 다 맞추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이겠죠. 그런데 나머지 하나 4개를 맞춰라 그러면 나머지 4개가 뭐 영국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프랑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배정지 어딜 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거대로 뭐 러시아일까요? 사우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원을 가장 절대적으로 수입해오는 곳이잖아요. 거기와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타 다른 분야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에너지원 때문에 의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정말 자주가 맞습니다. 가능한 것이 에너지 독립이겠네요. 뭐 어느 나라 대통령한테 친한 척하러 가는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제대로 배웠는데요. 다음 주 예고도 한번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그 GMO에 관한 또 이슈들이 좀 생겼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GMO 주키니 호박 사태가 있었는데 GMO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립하고 난 다음에 뭐 자립해야 될까요? 식량해야죠. 그렇죠. 야, 다음 주에는 식량 또 제대로 배울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독실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읽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같이 읽어볼 책 제목 굉장히 거창하네요. 네. 요즘 왜 이렇게 중우장대한 걸 많이 가져오세요? 정의로운 시장의 조건. 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동양의 애덤 스미스라고 불리는 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인물의 석문심학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그 사상을 소개한 책이거든요.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시장금융경제의 발전을 이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본 시장금융경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사상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인물을. 석문심학이라는 뜻은 이시다 문파의 심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시다 바이간의 숙제자인 도안이라는 인물이 바이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스승의 사상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뭐 교육기관 같은 걸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성문심학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시다 바이간의 사상이 뭐 심학 또는 성문심학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뭐 죄송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제가 잘 알지만 네. 이시다 바이간은 솔직히 생소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이고 성문심학 이건 어떤 사상인지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사실은 이시다 바이간의 인물을 거의 몰라서 이 책을 잡은 이유도 그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길래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얘기를 하나. 더군다나 일본 사람이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갔고요. 교토 시골 마을 농가에서 태어나서 포목상가에서 한 20년간 일하면서 독학으로 불교와 유교 사상 등을 공부했고요. 45살에 이제 자신의 사상을 강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성문심학은 앞서 이제 성문이 이시다 문파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심학이라고 말씀드리면 심학은 바이간이 상업적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포목상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하면서 얻은 신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주의 근원이 되는 도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고 이런 천부적인 것을 성이라고 부르는데 순수한 마음인 본심을 따르는 것이 상인의 도며 인간의 도라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철학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검약, 근면, 정직을 매우 강조한 사상이고 이런 성질을 갖춘 노동자가 국부를 증대시키고 자신도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익이라는 거는 금전적 이익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예. 책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 바이간이라는 인물은 아까 45부터 강의 같은 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강의실 같은 걸 차려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문답 형태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줬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도비문답이라는 책도 남아 있고 이 심학이 나중에 꽤 유명해져서 일본 전국에 바이간이 죽은 이후에 예. 이제 뭐 아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강의실 같은 거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예. 일본의 이런 강의장이 심학을 알리는 강의장이 일본 전국 34개 번에 180여 곳이 들어설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기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네. 나라마다 그 국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기질 차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상인들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생각해 보니까 일본 상인들, 일본 기업가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론 친절한 면도 있지만 근면, 성실 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이게 이 심하게 기초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심학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수한 노동자를 길러낸 사상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세국 정책에서 빠른 근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먼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화를 빨리 해서 일본이 앞서간 게 아니고 서구의 문화를 흡수해서 이를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토대가 당시에 이미 마련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심학을 바탕으로 길러진 양질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봉건군주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물건을 만들고 이를 사고 파는 상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지금으로서는 기업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부를 축적해서 잉여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들의 역할이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잘 키워내고 여기서 만들어진 부를 얼마나 잘 나눠 갖느냐가 이 근대화에서 뭐 1등 국가로 가느냐 마느냐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런 상인들에 대한 지위, 그다음에 이 상인들의 질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기반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심학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일본도 산업공상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밑에 농민, 공업, 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위가 좀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농업은 생존의 문제니까 그나마 조금 대우를 받았고 공업도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걸로 그나마 인정을 좀 해줬는데 상인들은 굉장히 천대받았다고 해요. 처음에 필요한 물건만 매매하는 거지 너네가 만드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바이간이라는 사람이 심학을 통해서 천대받던 상인들의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줬고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준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일본 사회를 설명하는 근저의 어떤 원리, 어떤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었네요. 근데 이제 좀 쭉 말을 듣고 네네. 보니까 이 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근면, 성실, 검약, 네. 약간 이게 경제수학 하기보다는 도덕책 같은 생각이 많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예.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어. 이걸 가지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상인을 워낙 천대시했기 때문에 예. 이들은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목상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바이간이.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인들이 노력 없이 앉아서 이익만 올리는 자들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이간이 얘기한 것 몇 가지를 얘기 드리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재산은 원래 세상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푼조차 아까워하는 심정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상품에 마음을 담아 정성껏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자가 구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내 상품의 질이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점차 사라진다. 그러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게 사람들을 선도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쌓은 상인들의 부를 단순히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사회 지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상인들이 물건 매매로 얻은 이익이 무사의 녹봉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인이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를 부정하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를 배신하는 모욕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상인의 이익을 인정해줘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변가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렇게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했던 뭐 당시 개인적인 상황이나 시대상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시대 상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철학은 지금 뭐 경제학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의 논리고 경제의 기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경제학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일본은 상업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화폐 경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일본에서 촌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경제력을 등에 업은 이 촌인들의 등장은 봉건 사회를 흔들었죠. 아까도 말했지만 지배계급인 무사계급.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상인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받았던 농민들의 지위가 이제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은 상인들이 이제 돈으로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인들로 인구가 좀 몰려들기 시작하면 상인들의 인구가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상인들도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막 사회에 많이 늘던 때예요.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한다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상인들의 도덕에 대한 엄격한 비판이 분출되던 시기에 이 바이간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상인들을 스스로 검약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상인들에 대한 삐딱한 시선도 바로잡는 이런 기반을 닦은 인물이니까 결국 그대의 시대상으로 이런 뭔가 사상가가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했던 거죠. 저는 갑자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산업혁명이 시작된 가장 큰 제도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 상권을 보장하는 거다 말씀해 주셨던 것도 생각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영국만 이렇게 발전을 했나라고 얘기했을 때 특허라든지 뭔가를 발명했을 때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찌 보면 뭐 이 책의 주장이라면 일본도 상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제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들의 부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이때서부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근대화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빨리 마련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심학에서 강조되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보면 앞서 이제 상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 같은 거라고 강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익이 이 바이간은 사회적 이익이어야지 개인의 이익은 안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상인들이 이익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익 없이 매입가로 판매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상인이 가난해지고 상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고 유통이 정체되고 사회가 무너지면 생물로 비유하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흐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인들은 당연히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맞다. 이게 상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신에 상인들의 욕심을 경계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중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중이익은 상인이 물건을 사들일 때 약간의 하자를 보고 싸게 매입하는 거죠. 이거 좀 물건이 좀 잘못됐으니까 예. 나 싸게 줘라고 매입해 놓고 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비싸게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이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협상력이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인의 자기 이익을 더 올리기 위한 욕심이기 때문에 결코 정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힘드니까 이렇게 상인은 행동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걸 이제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도한 이익과 가격을 막 올린다라는 의심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상품의 가격은 시장 경쟁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현대의 어떤 시장 경제 시스템도 굉장히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상인들의 의도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인은 시세 변동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이익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 ESG가 전 딱 생각나요. 도덕적으로 생활하라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ESG하고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 그리고 주변 상황까지 다 배려하는 듯한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ESG 경영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일화를 이 책에 소개된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아오토 시에몬이라는 일본 장수가 예. 부하들을 이끌고 개울을 건너가다가 이 장수가 10분짜리 동전을 실수로 물에 빠뜨립니다. 예.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이 10분짜리 동전을 찾아요. 근데 못 찾죠.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오토라는 장수가 부하에게 마을에 가서 횃불을 좀 사와라. 이 10분짜리 동전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50분의 비용을 주고 횃불을 사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분짜리 동전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놓고 예. 이 왜 바보 같은 행동이냐. 예. 10분짜리 동전을 찾기 위해서 50분을 지출해서 횃불을 사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는 바보 같은 행동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예. 이 바이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만약에 10분짜리 동전을 안 찾았다면 10분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50분을 더 썼다고 하지만 내가 쓴 50분은 마을 사람들의 몫이 돼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예. 이건 잘못된 행위가 아니고 아하. 세상을 위한 행위였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돈을 쓰거나 예.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행위도 나의 개인의 욕심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ESG하고 맥락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아, 이런 또 깊은 뜻이 있었었군요.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뭐 네. 검약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를 설정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등등 진짜 많은 철학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약간 도덕책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요즘 사회가 물질만능주의나 자본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가 미덕이라고 강조받는 시대에서 진짜 상인을 고민했던 이시다 바이간의 시막은 나름대로 생각할 거리를 꽤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상인들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익을 내셔야 되나에 대한 고민거리를 좀 던져주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앞서 이제 바이간을 동양의 애덤 스미스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고 이 책에서도 주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거든요. 저는 이게 더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서양의 경제학을 받아서 이렇게 경제의 성장을 이룬 게 아니라 예. 우리는 이미 개화 시기 전부터 나름대로 우리만의 경제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로 이시다 바이간을 연구하고 또 애덤 스미스와 비교해가면서 동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왜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는가?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이런 바탕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일본스럽다 싶으면서도 우리는 왜 이런 학자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옛날에 우리 이 경제를 고민했던 많은 학자들을 예. 이런 식으로 지위 위로 올려놓지 못했나, 연구가 부족했나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은 책이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찾아서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결국은 기업들은 이제 어떤 덕목을 가지고 21세기에 더 경영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뭘까요? 당장 앞에 이익보다는 조금 더 큰 사회적인 이익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바이간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이익이 훨씬 더 너의 부를 창출해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맥락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들어가면서 나의 이익을 우선에 두는 그런 행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는 앞서 ESG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했지만 기후도 생각하고 주변의 사회도 생각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목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아주 심오한 서적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입니다. 요즘은 SNS 등 통신 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기업이나 기업가가 때로는 문제가 생겨도 속이거나 감출 수 있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정직이 아닌가 싶어 골라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